그럼 오늘 이 시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난리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적지 않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 역시도 이에 좀 반응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난 설날 이후에 네. 사실 뭐 다들 쉬고 전통 금융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 글로벌 뭐 뉴욕 증시 뭐 금 증시 여러 가지 것들이 출렁거렸는데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네네. 예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해 지수지 중국의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춘절 휴장을 끝내고 첫날 8%가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플러스죠. 온체인 활성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그러네요. 상승을 했었고요. 우와. 굉장히 이거를 전통 금융시장으로 봤었으면 전부 다 빨간색 마이너스가 보이지 말도 안 않았을까 되는 싶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거래수도 늘었고 네. 온체인 거래 대금도 늘었고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100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 정도인데요. 이것도 늘었고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지갑 주소 뭐 60%가 늘었고 그러네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 전통 금융 시장은 좀 어땠을까요? 전통 금융시장에서 이제 공포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S&P 빅스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수는 20%가 올랐었고요. 이거는 작년에 이후로 가장 크게 오른 지수였었습니다. 또 빅스 지수와 반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뭐 집문서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뭐 원화 가지고 가실 겁니까? 그럴 때 믿을 건 금밖에 없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사상 최고치를 못 찍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방금 공포지수라고 하는 공포지수가 뭐냐면 기존 시장이 무서워해. 얼마나 무서워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공포지수, 빅스지수라고 하는데 빅스지수가 높다라는 건 기존 전통시장에서 못 믿겠다. 네. 그러면 다른 걸 믿느냐? 뭘 믿느냐? 오로지 금만 믿습니다. 에서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빅스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안 믿고 금지수 믿듯이 네. 암호화폐 지수도 같이 높아진다. 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이 어디서 연유된 것이냐 중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19 네.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2003년도에도 사스가 있었고 뭐 메르스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19가 일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제한적이다. 이 상황이 종료되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거 끝나면은 오를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고요. 네. 여러분께서 그 징후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전통 금융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공포 지수로 여겨지는 빅스 지수가 20%나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불안함이 좀 엿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 반면에 이 암호화폐 시장과 금 시장은 올랐다,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비트코인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한 가지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잖아요. 네. 그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반감기. 소위 얘기해서 2012년, 2016년에 왔던 그 반감기가 5월 달에 온다는 거예요. 5월 10일, 5월 16일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봐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쪽 그 암호화폐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요인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네. 반감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가 오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채굴업자들인데 이 반감기가 오게 되면 채굴업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팔 요인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팔 거다 그럼 계속 들고 있을 거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그런 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까부터 계속 그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중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중국의 상해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계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곳들은 어떤 거 좀 살펴봤는데 네네. 중국계 프로젝트들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고 다른 암호화폐와 함께 네.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니까 중국에서는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중국의 금융시장에는 안 좋게 반영이 됐지만 네네.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전통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오른 이 센티멘트, 그러니까 네. 어떤 심리 지수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거 여기는 중국계 프로젝트니까 중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망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네.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후비오 토큰하고 네오하고 OKB하고 온톨로지 같은 거 사도 됩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아드릴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통 금융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 중국의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시장만큼이나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도 좀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에 평론가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이 코빗 거래소에서 1,100만 원의 거래가 돼야 하는 비트코인이 단돈 1,000원에 거래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하하하. 네. 무슨 일인가요, 이거는? 저 황당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미리 가서 싹 다 사가지고 저는 벼락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1,100만 원짜리가 1,000원에 팔렸다라는 게 저는 맨 처음 이게 뭐 잘못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랬다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해프닝이라고 하고 코비 측에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번 사고는 이게 뭐랄까 그 대량 매도에 따른 시세 변화고 정상적이다라고 근데 이야기를 이게 합니다. 정상적이라고 네. 보기에는 너무 큰 액수가 1,000원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해프닝이 아닌 것 이해가 안 같은데. 되죠. 네네.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통상 주식 거래에서 매매 주문을 잘못 입력하는 팻핑거, 뚱뚱한 손가락이 뚱뚱해서 타자 이게 아이고. 잘못 눌러가지고 타자가 잘 안 눌러지는 거야. 네. 팻핑거라고 하거든요. 엉뚱한 걸 누른 거지. 주문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슷한 양상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코빗에서는 지금 이야기할 때 뭐랄까 아니다 대량 매도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암호화폐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실수로 이런 해프닝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 주식시장처럼 이런 기존 금융권처럼 이에 대한 방비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위에 뭔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렇죠. 아무래도 의심이 갈 누구 수밖에 혼자 이게 없죠. 이익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네. 이런 일이 뭐 이전에도 발생한 적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이전에 코인제스트라는 화폐 기억하실 거예요. 맞나? 코인제스트에서 암호화폐를 네네. 이벤트로 에어드랍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해가지고 다른 그 암호화폐까지 그 에어드랍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400만 원대 비트코인이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알고 있었으면 제가 그걸 샀을 텐데. 제가 또 벼락부자가 됐을 텐데. 그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지난해 2월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실수로 BTT 토큰을 추가 에어드랍하는 이런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BTT는 P2P 개인과 개인 사이에 801 사이트 비트토렌토의 암호화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2월 12일 날 마무리된 이벤트인데 지금 이게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기 CEO라는 사람이 창펑자오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개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바이낸스가 회원들의 암호화폐 그 지갑에
접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져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 있어 코인제스트 같은 거 3억 원 정도 회수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뭐야? BTT는 여기는 우리 암호화폐 비밀번호 다 알고 있어? 가져갈 거야?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몇몇 그 트위터 이용자들이 바이낸스가 회원 지갑에 대한 접근 권한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입 딱 다물고 얘기 안 해요. 지금까지 얘기 안 해요. 뭔가 구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책임성이 없는지 모르겠어. 외국 그 특히 거래소들이 이렇게 책임성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이제 그 뭐랄까 거래소들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대비책을 아주 튼튼하게 강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거래소 가격 이슈를 좀 짚어봤는데 이 외에도 또 상장 폐지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쟁글은 아무래도 국내외 프로젝트하고 거래소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상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프로젝트 550여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지난 1월 달에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련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와. 이게 우리나라 상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상장, 상패를 다 총망라를 해봤습니다. 거래소별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빗썸, 코인원, 빗썸 글로벌, CP닥스, 캐셔레스트가 전체 글로벌 거래소들 중에서 상장 관련 공시를 가장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 정확히 보셔야 될 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래소들이 앞쪽에 있는데 네네. 네,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들을 지금 순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를 모두 나열했는데 네,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근데 이게 상장뿐만이 아니라 상장 폐지, 뭐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해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저렇게 나온 거고요. 글로벌 거래소별로 신규 상장이 많았던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빗썸 글로벌이 10건이었고 한 달 동안 10개를 신규 상장을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는 코인원이 7건, 코인원도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4건, 빗썸 4건, MXC 3건, 캐셔레스트 3건, 비트소닉 3건 등이었습니다. 이 상장 폐지가 또 많았던 순으로 보시면 CP닥스가 9개의 코인을 상장 폐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빗썸이 5건, 캐셔레스트 4건, 빗썸 글로벌 2건을 나타냈습니다. 이 CP닥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종목에 대한 거래 중지와 입금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가 아니다, 다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결론적으로 12월 달에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1월 달에 어떻게 했나 하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이를 지켜봤더니 상장 페이지가 가장 많은 거래소로 꼽혔습니다. 좀 독특한 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자 유의 지정과 투자 유의 해제도 있었는데요. 1월 달 동안 모두 한국계 거래소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코인원과 빗썸에서만 있었는데요. 전통 금융시장의 투자 유의 종목이나 관리 종목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코인 뭔가 수상하거나 뭔가 거래를 중지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투자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혹은 그 프로젝트에게 너네 문제가 있으니 이 기간 동안 소명해라고 하는 기간을 주는 그런 절차를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유의 지정 같은 경우는 빗썸이 6건, 코인원이 1건이 있었고 투자유의 해제는 코인원에서만 4건이 있었습니다. 네, 쟁글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팀장님의 말씀 들어보고 또 자료도 만나보니까 빗썸이 상장도 많이 하고 또 폐지도 적지 않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상장도 많이 하고 상장 폐지도 좀 많았던 것으로 네네.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래도 또 볼 것은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빗썸에서 투자유의 지정이 좀 가장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리플, 레이저 코인인데 네. 글로벌 거래소에서 2군데서 이 리플을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근데 상장 폐지를 하기 전에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나 해제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만든 것인가라는 것들을 역추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런 절차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상장이 많고 상장 폐지가 많기 때문에 이 중간 절차까지 생각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 나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상을 반영한 그런 네.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상장과 상장 폐지가 빈번한 이유가 뭘까요? 평론가님?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네. 바람이 한번 불면은 나뭇잎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요. 나무가 작으면요, 떨어진 잎사귀도 별로 많지 않고요. 비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상장과 상장 폐지가 빈번한 이유는 지금 거래소 법제화에 대비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그런 무법자들은 사라지고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정화가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네네. 그리고 시장이 계속 불규칙하고 뭐 유동성이 워낙 크고 이런 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빗썸 측의 공식 입장은 그렇고요. 네네. 그런데 실상은 그렇느냐? 이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딱 단언해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빗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일반 투자자와 같이 저도 일반 투자자니까 네. 비록 10만 원밖에 안 묻었지만 이상하단 말이죠.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빗썸 측에 한가 좀 물어보고 싶어. 이거 왜 그런지 공식적으로 잘 좀 설명 좀 해명 좀 해달라. 예?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 방송 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 평론가님께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네. 답답해 하시니까. 네. 답답하니까. 그러면 이 상장 폐지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심사는 또 누가 하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모든 거래소들은 이 상장과 상장 폐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이들 부서에서 사실 그동안은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미성숙한 채로 사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먼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 쟁글에서 디디 리포트, 듀딜리전스 리포트라고 하는 거를 해당 거래소 쪽에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혹은 뭐 상시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네. 네, 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빗썸, 예를 들면 빗썸이라고 하면 뭐 한국계 거래소가 한국계 프로젝트만 뭐 상장을 시키거나 상패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루과이에 있는 뭐 프로젝트를 상장했다가 상패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들의 정보를 가져오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 쪽에 이제 있으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오전 9시 기준으로 캡처해서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모든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와. 63가지 항목 굉장히 자세해요. 뭐 네. 예를 들면 뭐 조직도 ICO 했던 현황, 토큰 소각과 발행 기록, 뭐 그들의 주주 구성 뭐 이런 것까지 사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사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 쪽에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쟁글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알 수가 있겠네. 네네. 왜냐하면은 사실 글로벌 기준을 대한민국이 사실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쟁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글로벌 기준이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마 쟁글이 세계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아주 잘 아주 잘 찍어주셨습니다. 나왔으니까 홍보해드려야지.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빗썸에 상장한 프로젝트 중에서 베네핏 같은 경우는요. 1월 20일에 상장을 해서 2월 10일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상장한 지 한 달 뭐 채 안 돼서 상장하자마자 거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건데 뭐 이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으니까 베네핏을 이제 그렇게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겠죠. 근데 네네. 이상한 게 1월 20일 날 이게 그 상장을 하고 2월 10일 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붕 뜨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그렇죠. 이거 너무 짧아요. 네. 근데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 상장 폐지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그 누가 심사를 합니까?라고 물어보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춘 그 상장 폐지 요건에 맞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패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거겠죠. 한 달도 안 돼서 했다라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다든지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 당장에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학 교수나 변호사들이 나서서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베네핏 같은 경우는 상황에서 부정한 예금과 트랜잭션을 감지해서 긴급 조치를 취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상황이 그러니까 빗썸 입장 그러니까 아니죠. 빗썸이 아니죠.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이게 빗썸 맞네. 네, 빗썸 맞아요. 같은 경우 베네핏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거거든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기간이 짧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진짜 쟁글한테 물어봤어야겠다. 네, 미리. 물어볼게요. 그쵸? 이거 그쵸? 뭔가요? 맞죠? 네, 일단은 이제 지금 계속 빗썸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으니까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빗썸 한 달간의 그 소명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프로젝트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네. 공시를 보니까 베네핏의 부정한 예금과 트랜잭션 거래를 감지를 해서 빗썸이 긴급 조치를 취했다라고 네, 이제 근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쟁글은 베네핏이 상장한 후에 조회 공시를 요청했어요. 조회 공시라는 건 뭐냐면 네. 시장에 굉장히 이상한 루머가 떠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너무 많은 이 문제가 있을 경우 네. 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 너네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해명을 해다오라고 저희가 조회 공시 요청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답할 게 있다라고 해서 답을 하면 또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좀 오피셜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가 답이 되는 있죠. 거죠. 근데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기자분들이 전화를 해요. 취재원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봐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그 답변이 없을 때 그런데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기사에 쓰거든요. 이게 그것도 다 어느 정도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또 저희도 역으로 발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조회 공시 요청을 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유통 중인 베네핏 코인은 6억 7천만 개였는데 네. 상장한 당일에 저희도 이제 블록체인 이 기록으로 자동으로 끌어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당일날 9억 개의 지갑 3개가 움직였던 게 온체인상으로 자동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이제 요청을 드렸고 답변은 아직 받지를 없죠. 못했습니다. 네, 아마 그리고 결국에는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빗썸에서 이상 트랜잭션을 감지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 것이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없지만. 네. 답변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소명 기간 동안에 이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답변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베네핏은 코인 가격 흐름도 약간은 이상한데 상장 첫날의 거래가 8원이었다가 가격이 쭉 빠지면서 뭐 3일 정도 지나서 이런 때가 무너지고요. 11일에는 0.3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의도적인 펌핑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네네.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사람들 헷갈리게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한 펌핑 얘기를 하셨는데 네. 베네핏 상장 당시 빗썸이 상장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달 22일이에요.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유통액 6억 7천만 BNP고 거래 가격 5.25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거 맞을 거예요. 그건데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상장 첫날의 거래가 8원. 이후 가격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죠. 네, 엄청 빠졌어요. 네, 상장 3일이 지난달 23일은 이런 때가 무너졌어요. 몇 배나 떨어진 거야? 사람들 이거 보면 뚜껑 열릴 수밖에 없죠. 네. 11일 날 0.3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부풀렸다. 이렇게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빗썸에서 보인 8원이란 거래 가격이 이상할 만치 높은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나 모르겠다. 갑자기 꺼졌네. 지금 빗썸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빗썸 8인가? 거기에서 지갑의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의심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기함을 하고 있어요. 맞네. 76억 개가 있는 걸로 드러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베네핏 코인에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지금 베네핏 코인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스캠이란 말이 떠들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빗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의심하죠. 보니까. 그러니까 네. 빗썸이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래소이고 여기서 이게 한다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향후에 제도화가 되고 할 때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뭐랄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좀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안전성,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빈번한 상장 상폐 소식이 빗썸만의 또 문제는 아니거든요. 업비트는 어떤가요? 업비트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상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글로벌리하게도 그런 거래소 있는데 최근에는 상장과 상폐가 잦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 지난달 1월 동안에 이런 상장과 상폐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봤을 때 한 건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잦지 않은 것이고 상위에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좀 추정해 보기로는 업비트가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상장소 관련 소식이 좀 많이 적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비트는 얼마 전에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엄청난 이슈였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 상장된 그 헤드라 해시그래프가 3일 만에 3,000% 올랐대요. 3,000%.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입출금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펌핑 작업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헤드라 해시그래프가 3일 만에 3,000% 사실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예. 그리고 무비블록 3일간에 400% 상승. 3,000이 너무 크니까 400이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데 400도 이제 막 상승됐다라는 거. 코스모 코인 300% 상승. 3일간 3,000% 엔도르 400%. 아유, 400% 뭐, 상승. 툭 하면 300, 400이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업비트 거래창 거래대금 하루가 약 1조 원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원화화폐 0.05%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팔 때도 0.05%, 살 때도 0.05%예요. 그러니까 1%라는 거지. 네. 업비트한테는 이게 투자 유의 종목 지정도 늦고 동시에 일제히 급락하니 여기에서 피눈물 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업비트? 또 혼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쌓이면요. 나중에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못 믿는 거예요. 제도화되면 뭡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금감원으로부터 이제 지도받고 막 하겠지만 아예 예전부터 뭐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으면 나중에 뭐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신뢰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인데. 네, 하루 수수료를 좀 계산해 보면은 100억 원 정도가 맞아요.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1조 원인데 거기 0.1%면 100억이잖아요. 근데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 100억인데 이거 사람들이 화낼 수밖에 없는 그쵸. 이슈예요, 이거.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십시오. 이거 투명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까지 나가서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제가 들고 나갈 겁니다. 제가 들고 나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십시오. 예, 저희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조언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중단된 프로젝트가 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AMP와 레볼루션이 지난해 10월, 11월 중단됐다는 공지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3개월 후인 최근 11일 거래가 성사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거래 성사됐다는 게 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측에서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기자님이 아니고 팀장님이 기자 때 이제 취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업비트 내부적으로 절차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환장하는 거예요. 아 중단했다면서 그래놓고서 11월 때 거래 성사됐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예 말을 안 튼지.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신뢰가 뚝뚝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이것도 또 네. 생각해 보면 이거 분명히 담당 부서가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 홍보를 못 하는 건가? 있었을 텐데 예. 만약 사실 이제 업비트가 저희의 파트너사가 예. 아닙니다. 쟁글의 파트너사였다면
이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파트너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저희 쟁글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그렇구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파트너 거래소에 상장된 이 소식을 저희가 자동으로 또 거래소 쪽에다 푸시를 해서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이 프로젝트 또한 본인들의 미디엄이나 이런 소식을 통해서 중단됐다라는 것들이 올라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왔을 것이고, 그러면 그 내용을 그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쪽에 저희가 푸시를 해서 담당팀이 알게끔 해드렸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쟁글을 사용해야 되네. 이제 그러니까요. 보니까 결론이 꼭 그거네. 이용을 해야 해요, 쟁글을. 네네, 저희가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공식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쟁글을 꼭 이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13일 거래 대금 5천억 원, 14일 약 3천억 원, 2월 13일 거지. 최고 687원, 그래서 14일에 11시 244원. 엄청 빠진 거죠. 그러네요. 글로벌 가격 약 0.05달러. 58% 밖에 안 돼요. 이게 글로벌 원래 이 크립토 마켓은 글로벌 원마켓이기 때문에 서로가 똑같이 가야 되는데 네, 네. 한 거래소에서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입출금을 막아 놓으면 그 한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 가두리잖아요, 가두리. 그런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조장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쟁글을 꼭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래소들의 이 같은 사건 사고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특근법 개정안을 대비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검법 통과돼야죠. 작년에 그렇죠. 지금 사고 났던 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 업비트는 뚫렸죠. 자전거래 혐의 논란, 임원들 자전거래 혐의 논란이 있었어요. 빗썸 암호화폐 탈취, 주주 논란, 개인정보 유출, 재판까지 가고, 고객 정보 유출, 코인제스트 자금난으로 고객 돈 출금 막고, 트래빅 코인 결국 파산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문제죠. 자, 그렇죠.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선도하는 거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근법 개정안이 꼭 통과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어느덧 코인라이트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팀장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시간이 훅 갔죠? 네, 너무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네. 사실 이 산업이 바로 100점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20, 30점짜리를 40점, 50점 채찍질 맞아가면서 네. 그리고 특근법 개정하면서 70점, 80점 계속 이렇게 점수를 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쟁글과 함께하면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론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소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쟁글 얘기를 했는데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뭐랄까 정보가 투명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정보가 파워고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힘인데 그것이 투명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그거 누가 해야 합니까? 거래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임무를 방기하면 특근법 통과에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들 투명해지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두 분과 아주 알찬 시간 보내봤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주 더 좋은 주제와 더 깊이 있는 내용 가지고 더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